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적십자가노대학의 장승랑입니다. 제가 사실 교수이자 학장으로 일하고 있어서요. 나름 굉장히 바쁜데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신성장합화 스터디 너무 멋진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네, 앞에서 자꾸 카메라 사진 찍으시니까 제가 뭔 줄 바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조금 편하게 이 업계에 이제 종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간호법 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고 사실 네 모두의 일이기도 하고 병원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아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또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거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의료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한 의료 환경 그리고 그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인구가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보건의료인, 특히 의사나 간호사나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사든 여러 보건의료인들이 이제는 교과서에서 배우던 것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여전히 교과서는 빨리 안 변하고 학생들은 비슷비슷한 교육을 받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보건의료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막상 이제 보면은 간호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구 1000명당 한 4.1명 정도 활동 간호사 수 추산이 되는데 이게 4.1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OECD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왜 간호사가 이렇게 적지? 우리 사회는 왜 굳이 이렇게 적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적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고요. 전체 간호사 중에서 의료기관에 일하는 간호사는 51%, 즉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어디 갔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네, 간호사 라이센스를 면허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격증 기준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기준으로. 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간호사들이 그럼 적게 일하냐? 왜 이렇게 적게 배출된 거냐?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왜 절반밖에 일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병원 환경이 영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16.3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한 환자 수예요. 16.3. 제가 파라과이에서 ODA 사업을 했었거든요. 지난 6년간. 파라과이라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 국가 중에 한 국가인데 거기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4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저개발 국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ODA 사업을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그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16.3명. 예. 그게 뭐 4배?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가? 이제 그런 질문이 또 생기죠. 미국이나 독일 다 5에서 10명? 아무리 많이 이제 추산을 해도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높은 간호사가 이제 1인당 환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자꾸 이직을 합니다.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사직률이 44%? 예, 그 정도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1년 이내에 사직률이 10%에서 13%, 뭐 11, 13, 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년 이내에 사직률이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제 1년 이내에 사직률이 44%고요. 간호사 전체로 보면은 사직률은 15% 정도 됩니다. 어쨌든 환경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데 도대체 뭐가 좋지 않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의 간호와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간호 현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소모품입니다. 2시간 오버타임 하고 집에 가서 피로를 못 풀고 바로 이브닝이나 나이트 근무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총
휴식 시간이 한 4, 5시간밖에 되지 않고 바로 다음 근무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라는 거는 새벽에 6시에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올 나이트 일을 하고 새벽에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좀 쉬었다가 그날 저녁 7시에 출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비인간적인 근무 교대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입사 후에 1년 동안 5번이나 부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서 이동할 때마다 자기는 막내가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막내로서 일을 하는데 막내 잡은 정말 많습니다. 네, 막내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물품 체크부터 이제 그런 물품 체크나 그런 거는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둬 버립니다. 막내만 하다 그만두는 이제 상황이 존재하고요. 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를 18명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자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 중환자실은 좀 많은 것 같죠. 중환자실 1대3인데요. 1대3은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보고 있는 건데 여기는 괜찮지 않냐? 중환자실 배치 괜찮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환자실은 1대3도 허덕거립니다.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이제 주는 여러 순간들이 이제 봉착하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좀 집중할 수가 없고 거기도 역시 중환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나머지 환자들은 그냥 모니터만 보고 괜찮구나 살아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확인하고 급한 환자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렇게 그냥 듀티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할 때마다 그 자괴감과 이 가해자 내가 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분을 못 봐서 그분이 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가해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하늘의 별 따기는 의사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이거는 환자들이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별 따기 의사 보기가 그 모든 블레임은 간호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 제발 통증 조절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는 하늘의 별 따기로 보기 때문에 간호사는 의사한테 처방을 좀 해달라, 통증약을 처방해달라고 아무리 전화를 하거나 아무리 불러도 의사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통증약이 지연되고 그럼 환자들은 간호사한테 이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파 죽겠다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제가 연락은 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안 닿아서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일상인 거죠. 매일매일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일상으로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간호사들이 환자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잠시만요 라는 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설명 없이 빠르게 가버리는 간호사, 그리고 잠시만요, 조금 이따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는 간호사. 그래서 퇴원할 때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잠시만요 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은 퇴원하라고 하죠. 네, 수술은 잘 됐으니 퇴원하세요. 근데 환자는 여전히 아픕니다. 네, 통증은 아직도 있고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신데 퇴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란 얘기냐, 난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2차 병원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퇴원 설명을 하려고 가면은 또 제가 담당하는 사람이 18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간호사님 여기 라인 빠졌어요. 간호사님 여기 수액이 다 들어갔어요. 계속 이제 중간에 콜이 오고 그러니까 퇴원 설명을 친절히 할 수가 없이 설명하다가 잠시만요 하고 또 가고 급한 건 해결해야 되니까 또 오면은 또 설명하다 또 가고 그러니까 퇴원 설명을 했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결국 높은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간호사는 간호대 나왔다고 해서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호대를 나와도 6주간 트레이닝을 따로 또 받습니다. 병원에서. 그 병원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EMR 시스템도 다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병원에서 왜 간호사들 대거 이렇게 자원봉사로 대구에 싹 내려가고 막 중환자 간호하겠다고 손 걷어붙이고 막 몇백 명의 간호사들이 막 국군 간호사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다 헛거였어요.
다 그냥 단순 자원봉사 활동만 했습니다. 그냥 자원 분류하고, 네, 봉사 물품 들어온 거 분류하고, 네, 그런 거만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마다 완전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다른 병원에 간호사가 와서 간호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기계도 다 달라요. 기계를 망가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6주간의 트레이닝은 우리 병원에 맞는 시스템으로 간호사들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6개월간 뭘 하냐면 약물 더블 체크 훈련을 받습니다. 약물이 잘못 주입되는 순간 환자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약물을 주입하거나 투약을 하는 이제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훈련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이 훈련을 받는데 이걸 다 받고 6개월도 채 못 일하고 간호사들이 그만둬 버린다? 그럼 이 훈련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절반이 넘는 신규 간호사 병동들에서는 또 투약 오류도 일어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투약 오류 일어나면 또 병동이 난리가 나고 또 간호사들 힘들고 또 그만두고 다시 또 신규 오고 또 약물 투약 오류 나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낙상 사고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노련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게다가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이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피곤해 보여가지고 도저히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라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스물스물 일어나서 어질어질하지만 화장실 가다 꽈당 넘어져가지고 낙상이 일어나서 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제 그건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습니다. 병원의 낙상 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이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환자들은 또 간호사를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막 혼자 활동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중증 환자부터 순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계신 분들을 제때 기저귀 교환을 잘 못 해드려서 욕창이 발생하고 욕창 발생이 조금 더 지연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되면은 폐혈증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간호사는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간호 현장이고요. 간병 문제는 아마 다 겪으실 거예요. 환자 보호자에게 간병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 돈 주고 살아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간병인이든 보호자든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운 적도 없고, 중학교 때 배운 적도 없고. 보호자가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또 약을 조금씩 빼돌려도 사실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또 어떨 때는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간호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격했기 때문에 보호자를 불러다가 저 간병인이 자꾸 어르신 학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간병인이 발끈하고 막 그만두고 난리를 치면 간병인을 못 구하니까 보호자들은 그 말을 일러준 간호사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병인도 못 구하고 이게 뭐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또 간병비를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 달에 뭐 500만 원까지 드는 간병비를 감당하는 가족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거 그냥 간호간병 통합해서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 제도만 만들면 되는데 저렇게 500만 원까지 써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간병인들이 또 학대하고 있는 모습 보기도 어렵고 또 간병비 되다가 생계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가족들도 계속 목격합니다. 간호사들 간호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이 보호자와 간병인이 드글드글한 6인실 가보면 12인실이에요. 네, 한 명의 환자당 한 명의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왁자지껄 하고 있는 거 돗대기 시장입니다, 거의. 근데 이게 예전에 메르스 때 한번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이 간병도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게 제도화 하겠다라고 만들어지고 보호자는 오지 말라. 이제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확산이 거의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 잠깐 이제 보호자도 아예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방치. 네, 거의 방치된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병원에서 제대로 간호 못 받은 사람이 퇴원을 한다? 그러면은 퇴원했을 때에도 제대로 간호 못 받고 퇴원하니까 집에서도 여전히 이제 간병비 부담이거나 또는 여전히 간호를 못 받은 상태에서 집에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집니다.
여기가 이제 병원 간호사들의 이야기였고요. 병원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간호사이긴 한데 PA라는 이름의 또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PA들은 의사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못하는 업무를 하는데 유령 의료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PA들은 직종으로 이렇게 명시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의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병원 EMR에 들어가서 의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EMR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 시스템이죠. 처방 시스템에 들어가서 대리 처방을 합니다. 의사가 힘들고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가 일이 많으니까 간호사가 대리 처방을 하고 동의서도 대리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가 한 게 아니라 PA 간호사라는 사람이 PA가 피지션 어시스턴트의 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지원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디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유령 의료인이니까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해도 어디 가서 얘기 못하고 잡무가 들어와도 얘기치 못하고 승진은 없습니다. 간호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승진은 안 되고 계속 의사 밑에서 그냥 어시스턴트로서의 잡을 하고 있고 간호사들이 제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법이 이제 무산되고 나서 준법투쟁이라고 이제 막 나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PA들이 대부분 간호사고 80%는 간호사일 거예요.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준법투쟁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PA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전공의 땜빵입니다. 전공의 땜빵.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했을 때 PA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거든요. 그 전부터 PA는 있었는데 더 불거진 이유는 전공의들이 2020년에 이제 의대 정원 문제로 한번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전공의들이 진료 단체 거부할 때 의료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PA들이 대거 거기에 합류해서 의료 공백을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아예 정부 지침에서 나왔거든요. PA들이 땜빵했고요. 지금 현재 새로 개설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 3년간 전공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규 개설을 하면 대학병원은. 그럼 3년간 전공의 한 명 없이 어떻게 의료체계가 구성되냐 하면 PA를 고용해서 그 전공의 역할을 시킵니다. 그렇게 지금 PA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A들이 계속 의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의사의 일을 하고 자기네들은 유령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막 그런데 불법 의료에 대해서 시비가 붙을 것 같잖아요. 분명히 환자한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판가름하는 게 복지부도 안 하고 의사도 안 하고 간호사도 안 하고 판사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자, 이 행위가 간호사가 한 게 불법이냐 아니냐 판사한테 판가름해달라고 하는 지금 이런 웃지 못할 지경에 이른 거죠. 이게 의료행위고 의료 현장에서 PA라는 직종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제도화를 하던가 불법으로 만들지 말던가 법을 만들던가 그런데 법도 안 만들고 불법 의료 행위로 그대로 노출시켜 놓고 계속 위험성은 갖고 있고 그 안에 더 심각한 불법 의료인도 아닌 사람까지 들어와서 막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재판 걸고 끝나는 그리고 이제 법봉에 그냥 맡겨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20년째 이러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런 정도 제도화할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는 국가인가? 과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의료 현장에서 이 PA라는 직종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법을 만들고 제도화를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법도 안 만들고 제도화도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발 법 좀 만들자. 이들이 불법 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간호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간호사고 간호사가 피해를 하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해외에는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피해가 있어요. 법으로 명시돼 있고
어떤 나라는 전문 간호사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더 훈련시켜서 간호사를 더 훈련시켜서 거의 의사에 준하는 정도로 훈련시킨 다음에 피해를 딱 부여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 법제화를 하고 이걸 정규 제도화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화도 안 하고 법도 안 만들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냥 수십 년이 흘러가도 내몰라라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냐. 이제 이 답답함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간호사 티슈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많이 뽑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노동자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뽑고, 네, 그러니까 면허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 간호사, 우리 사회 50만 명이 있어요. 간호사가.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왜 다 그만두냐, 이제 이거고. 근데 이 50만 명 중에서도 한 절반만 임상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하지 않거나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고요. 간호대 입학 정원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3만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어요.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의 10%가 간호학과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현장에 카스트 제도가 있고 의사 인력 부족한 부분에 간호사가 그냥 유령 의사처럼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버리는 상황인 거죠. 네. 입학 정원의 경우는 의사들은 거기에 대항을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런 거에 대항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제 간호계에서도 약간 양분되긴 하는데요. 간호대 일부 교수들은 간호대 입학 정원을 더 늘리지 말자. 네, 이미 많이 뽑았다. 우리 많다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아직은 조금 더 뽑아야 됩니다. 간호사 인력이 왜냐하면 OECD 국가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지금은 괜찮아 보이냐면 우리에게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예,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고령 인구가 많아졌고 간호가 얼마나 복잡 단안한지를 이제 파악을 했다면 간호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잘 구분하고 서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자꾸 대립 구조만 만든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간호사 없어? 아, 그럼 조무사 쓰면 되지. 그래서 간호사 괄호치고 간호조무사 가로 닫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업과 정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 간호조무사들은 조무사대로 우리는 간호사인 척 하기도 싫다.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 그들도 굉장히 훌륭한 우리 시대의 청년이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간호사보다 못한 인력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한테 핍박받는다고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대립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네. 첫 번째 문장에서 63만 2천 명인데, 네. 여기에서 조무사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조무사는 간호사의 딱 2배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의료인 면허자에 간호조무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의료인이라 하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까지만 들어갑니다. 의료인 안에 약사가 안 들어가고 간호조무사나 네, 치료사들이 안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간호사 자체도 티슈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간호의 이야기였고, 이제 이 간호 안에는 사실 이거는 뭐 너무 쪽팔린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간병이라고 얘기하는 업무도 사실 간호 업무거든요. 예를 들어 보호자나 간병인이 하는 뭐 포지션 체인지, 네, 네, 하는 거랑 소변 계량하는 거 이거 간병인이 하거나 보호자가 하잖아요. 오늘 얼마 누셨는지 봐야 되고 또 약 주면 약 먹이는 거, 옷 갈아입히는 거, 식사 보조하는 거, 화장실 이용 보조하는 거 다 사실 간호입니다. 간호가 해야 돼요. 이거 간호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간호사가 다 못하면 간호 보조 인력이 하고 그거를 간호사가 관리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 환경은 간병의 역할과 간호의 역할이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간병은 간호한테 이걸 잘했는지 보고해 줘야 돼요. 간병인들은 간호사한테 이거를 해서 써서 제출해야 되거나 보고해야 되고 잘못하면 혼도 납니다. 보호자들 뭐 혼도 내요. 아니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이오 체크 똑바로 하셔야죠. 소변 계량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죠 라고 혼내는
혼냅니다, 간호사들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죠. 예, 그리고 약 이거 왜 안 먹이셨어요? 뭐 그럼 이제 막 혼을 내요. 예, 우리가 약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먹인 것 같은데 뭐 막 혼을 내요. 그 간호사는 간병인이나 또는 이제 가족들을 막 혼내기 바쁜 상황이죠. 당연히 보호자의 몫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간호사를 도와주는 거라고 간병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호자가 못하면 돈 주고 사라라는 거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간병인의 수는 대충 11만 정도로 추산되고요. 수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파악도 안 되고 가족 간병자 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외국인 간병인까지 포함해서 총 간병인의 수가 뭐 여기저기 조사는 이제 뭐 조금씩 했다 그러는데 정확한 수를 파악을 못하고 한 11만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추산은 된다고 해요. 사실은 예, 간병의 역할도 간호 안에 포함되는 거고 간호사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려면 병원이 필수적으로 간병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시범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네, 해외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뭐 미국 얘기하는 거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간호 인력 최소 배치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결국 간병도 다 하는 병원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간호간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은 이 병원의 예를 쑥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안에 250병상인데 간호사가 3,500명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간호사 안에는 브레이크 널스라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석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직종이 없어가지고. 일종의 휴게 간호사라는 건데. 기간제 교사 같은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간호사가 휴식과 식사, 화장실 갈 시간에 공백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동 몇 개를 돌아다니면서 간호사 점심시간에 환자를 담당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유 인력이 전체 간호사 인력의 20% 이상은 꼭 확보되어 있습니다. 휴게 간호사라는 간호사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고 기간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인데 급여가 높습니다. 거꾸로. 비정규직이니까. 네. 급여가 낮은 게 아니라 네, 급여를 높여놔서 간호사들이 이 휴게 간호사를 해도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난 급여를 좀 높게 받고 이걸 하겠다. 네. 왜냐하면 이 일이 힘들거든요. 자기가 보던 환자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던 환자를 이제 중간에 봐야 되기 때문에 노려내야 돼요. 위험 요소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려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너스는 상대적으로 급여를 높여놨어요.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법으로 명시해 놓고 이걸 안 지키면 제재를 강하게 매기고요. 또 간호인력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환자마다 중증도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병동에 입원해도 어떤 사람은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수술한 지 좀 되는 사람, 이게 막 증상이 완전히 중증도가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필요도를 수간호사가 딱 보고 이 사람한테는 간호사가 1.5명이 필요해. 이 사람한테는 0.7명이 필요해. 이거를 수간호사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배치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간호 필요도에 따라서 간호 인력 배치를 그 병동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보호자가 면회는 올 수 있지만 무조건 보호자 없어도 간호간병이 다 가능하게 그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예,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안 오시게 합니다. 보호자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면회는 열려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환자가 나는 면회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닫아도 돼요. 예, 그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면회 시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간호인력 최소 배치 기준법 99년에 제정했는데요. 이게 있기 때문인데 이게 A4 용지로 30페이지예요. 예, 간호인력 배치 기준만 법을 만들었는데 30페이지짜리 법이라는 게 근데 이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중환자, 응급실, 정신병동에 따라서 다 설정해 놓고 이걸 안 지키면은 완전 이제 병원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 총 30페이지짜리의 법률에 뭐가 있나라고 보면 환자 비율, 아까 제가 뭐 1대 3이에요, 1대 20이에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비율 규정을 이제 응급실이냐, 뭐
중환자실이냐, ER이냐, 그러니까 응급실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규정이 있고요. 업무 권한, 뭐 관리 감독, 아까 브레이크 너스라고 하는 한시적 간호 인력 규정, 그다음에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 또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중환자실에서 내가 더 중환 환자 보느라고 나머지 환자는 모니터로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거 금지 규정이 여기 있어요. 모니터로만 환자를 보는 것인데 마치 간호사가 환자를 봤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네, 모니터 금지 규정, 오버타임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5항에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라고 하고, 그 5번에 해당하는 건 별점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 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함. 끝. 네,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게 답니다. 아까 30페이지짜리 간호사 최소 인력 배치 기준 법이랑 우리나라는 딱 한 줄, 의료법 시행령 별표 5, 네, 인력 기준표에 2.5명, 이게 다예요. 이걸로 간호를 다 한다고? 이 법으로? 네, 이 정도로? 그런데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입원 환자가 2명이야. 네, 입원 환자를 네, 2.5명으로 나누면 수만큼 네,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간호사 한 명당 2.5명 환자를 돌본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간호사 한 명당 2.5,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16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네,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둬요?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의료법 위반은 시정명령 불응 시 업무정지 15일, 의료기관에 전혀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걸리지도 않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래 의료법은 이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면 다른 법을 좀 만들어서라도 이 처벌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좀 하면 간호법이라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의료법이라는 의료법 안에 간호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다 디립다 넣으려니까 의료법 너무 길고 별의별 조항이 다 의료법 안에 있으니까 어렵다. 그렇다면은 그냥 간호법이라도 뭔가 단독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어떤 시도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와 간병이 통합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 너무 좋은 시도였습니다. 이게 확산되면은 너무 좋았겠는데 도입은 했는데 확산이 안 돼요. 왜 그러지? 이렇게 좋은 제도 도입은 했는데, 네, 그리고 간호사 배치 기준도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꽤 좋습니다. 네, 기준 꽤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족해야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그 병원이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막 뽑아가지고 간호간병 통합을 해놨더니 환자들이 너무 좋아해. 야, 우리 아들, 딸이 뭐 휴가 내고 안 와도 된단다. 너네 간병비 안 든단다. 나만 들어갈게. 막 네, 가족들도 좋아하고 여기에 입원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병원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네, 전체 사업 대상 지정 의료기관의 50%도 못 미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 병원이 병상 기준으로는 한 20, 30%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요. 환자들이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고,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 이유가 보니까 간호사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이 배치 기준을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간호사 이만큼 못 구한다 우리는, 이라는 거고, 어렵게 간호사를 구해서 뭐 10개 병동 중에 1개 병동을 간호간병 통합으로 만들었는데, 간호간병 통합으로 만든 병동에 그 환자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안 넣습니다. 네, 중증도가 높으면 이 안에 인력들이 너무 힘드니까 중증도가 조금 낮은 사람들을 요 병동에 넣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은 싹 빼가지고 일반 병동에 놓고 간병인이 보게 하는 거예요.
사설 간병인이 보게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보시라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쓱 개인 책임으로 밀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은 개인 책임으로 밀고, 좀 간호하기 편한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간호간병 통합에다가 넣고 간호사랑 이제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게.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중증 환자를 간호사가 보게 하고 경증 환자를 보호자나 간병인이 보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되고 있는지, 이게 민간 의료기관들한테 이런 제도를 그냥 이렇게 운영하도록 맡겨놓고 관리 감독이나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는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된다. 이게 일단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 편차도 엄청 심해요. 네. 세종에 사시거나 제주도에 사시면 빵이에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죄로 보호자가 가야 되고, 네, 간병인을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40%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많고, 네, 어떤 지역은 좀 더 크고, 네, 그렇습니다. 간호인력 채용난 때문에 지역 편차가 큰 건데요. 이제 이렇게 적은 간호간병 통합을 못하는 지역들은 간호사를 못 구한 지역이 많아요. 여기 있는 간호대 졸업생들이 다 서울로 유입되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간호대학 자체는 서울보다 지방에 훨씬 많아요. 전체 200개 간호대 중에 한 15개만 서울에 있고 나머지 150개는 다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양성된 간호사들은 다 서울로 옵니다. 빅5로 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엔 간호사가 또 없어요. 네, 간호인력 채용난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면 간병인을 그대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고 여러 가지 중증 환자가 배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병원의 선택으로 놓지 말고 10개 병동 중에 1개 병동만 간호간병 통합,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이렇게 두지 말고 일단 병원은 다 간호간병 통합을 디폴트로 하자. 그리고 치매 환자거나 이제 생애 말기 또는 소아병동, 소아과는 엄마가 있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보호자가 오고 싶으면 와서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에 디폴트는 간호간병 통합으로 하자.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고 지역별 편차도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건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여전히 선택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동만 선별하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간호인력 배치 기준 때문에 그런데, 간호인력 배치를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병원은 인건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제 병동 중에 10분의 1만 간호간병 통합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치 기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 막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간호와 간병에 대한 걱정 없이 입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화하자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들이 티슈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들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또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아예 지정 할당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간호사들이 고용될 때에는 플러스 알파로 가산 수가를 주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급여를 좀 더 높여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 병원의 간호사들한테 급여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주거 비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런 식의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요양병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요양병원에 지금 워낙 선택적으로 그냥 사회적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받지 못하고, 진짜로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간호간병 통합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환자 중증도 분류가 좀 돼야 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인력 배치 기준이 이제 재설정돼야 되고요. 또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할당,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은 이제 다 간호간병 통합으로 완전 전환할 수 있게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확산해 나가자라고 일단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총 이제 간호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지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몇 명이나 간호사가 더 이제 배치가 돼야 되고 더 양성이 돼야 되는지 이제 계산하느라고 이제 간호 필요도를 좀 나누어서 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뒤에 나옵니다. 이게 간호사 수를 인구 1000명당 3.8명밖에 안 되는 수를 9.0명으로 확대를 해야 이게 가능해져요. 전병동에 간호간병 통합을 하고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선진 OECD 평균 기준으로 하려면 9.0명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간호대 입학 정원을 조금 더 한시적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입학 정원을 뭐 좀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네, 뭐 2배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100, 네, 매년 3만 명씩 나오니까 네, 지금보다 이제 조금만 더 정말 입학 정원 한 100명만 더 늘려도 사실 한 10년 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두지 않도록 처우 개선만 해도 네, 양성 조금 더 하고 그만두지 않도록 처우 개선 요 2가지를 동시에 네, 하면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뽑으면 진짜 잉여 인력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제 입학 정원을 약간 늘렸다가 다시 줄이면 되거든요. 의대 정원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듯이. 10년 뒤에는 환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네. 노인, 예, 그렇죠. 이제 27%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네. 그리고 청년이 없어요.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승급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제 아이디어고,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 간호협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네. 네,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간호조무사 중에 이제 경력이 오래됐고, 또 4년제 준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사실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로 승급될 수 있는 그 활로를 열어줘야, 예, 이게 이제 간호조무사가 됐다가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재교육 받고 다시 간호사가 되고 이런 어떤 네, 그런 트랙이 있어야 조무사들도 이제 또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언젠가 간호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간호조무사들이 다시 이제 간호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이제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들 대졸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을 또 다시 편입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말고 한 2년 정도 이제 간호대학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편입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면 한 2년 정도만 교육받고 실습 교육 좀 받고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그런 유연한 정책도 있으면 워낙 간호조무사 수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70만 명이지만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은. 그렇다면 간호사의 거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가 간호조무사로 지금 양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럴 게 아니라 좀 그랬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네. 조무사가 조합원 중에 더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에 지금 워낙 갈등이 이제 골이 깊어가지고 이제 아직 이거를 이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는데요. 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간호조무사들이 이제 지난 역사 동안에 간호사에 준하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다면 이제는 간호조무사 고유의 어떤 역할들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 역할을 찾는데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함께 인식을 하고 이제 제대로
그 각자 교육받은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간호사는 간호사가 교육받은 만큼의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의사의 어떤 뭐 대체 인력으로 제발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 조무사 역시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어떤 그 대체 인력으로 보지 말고 간호조무사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조무사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훈련받은 만큼 그 역할만 해도 먹고 살만 하고, 또 다른 직역으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또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차별을 받지 않고, 그 직업적으로 만족도도 높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직업을 상하로 나눌 수 있겠어요?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함께 협업하는 거지. 이제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한테 갈굼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관계 카스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호조무사가 오히려 또 요양보호사를 갈구는 이제 그런 현장들이 막 목격이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는 간호사를,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를, 조무사는 요양보호사를, 이런 식으로 카스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구조를 빨리, 이게 다 팀이지, 함께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의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도 뭐 이것도 제가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도 지금 너무 문제가 많고, 좀 처우가, 고용 형태가 너무너무 안 좋고 불안정하고,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이제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우리나라 장기요양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다 고령화가 돼버렸고, 다 노노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개월만 일하면 허리가 다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1년도 채 못 일하고 다 그만두시고,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실업급여를.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들 실업급여 해주는 나라야. 1년 대충 일하다가 또 일 안 하고 3개월 동안 월급 타박타박 비슷하게 월급 받고, 또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또 요양보호사 1년 하다가 또 실업급여 받고 쉬다가 받고 얼마나 좋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몇 개월 일하면 진짜 망가지거든요, 몸이. 쉴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냥 저는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1년만 일하고 3개월 쉬고 3개월 동안 100% 급여 주고 다시 1년 일하고, 그렇게 아예 제도화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는. 차라리. 그런 상황입니다. 간병인은 아예 추산도 20만 명이라고 추산되네요. 추산도 어렵고 정확한 통계도 없고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의사소통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간병인이랑 환자랑 싸워요. 근데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막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때리고 있어, 서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간호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떡하지? 보호자한테 일러줘야 되나? 일르면 또 내가 또 뭐라고 하겠지, 뭐. 이런 상황들, 서로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대로 병원에 노출되어 있고, PA 불법 의료 행위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로 아예 외국처럼 하던가, 아니면 진료 지원 인력을 제도화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은 간호사가 이런 걸 하면 다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다 이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적, 장기적 해결 방안들을 계속 주장은 했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뭐라 그러지? 무능에 빠져 있는 느낌? 간혹에도 무능에 빠져 있고, 의사들은 뭐 한치도 더 이해관계 속에서 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병원만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는 사실 더 할 말이 많은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지역사회가 간호법 논쟁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어요. 제 전공이 지역사회 간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이유도 제가 지역사회 전공이기 때문에 당신 입장은 뭐냐라는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환자의 80%는 집에 계시거든요. 집에 있다가 다시 병원 갔다가 퇴원시키기 때문에 또 다시 집으로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환자가 많고,
그 환자들이 점점 중증화가 높아지고 있어요. 고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가 함께 좀 가까이에 있으면 의사가 가까이에 있긴 해요. 왜냐하면 코 다음 바에 돌 던지면 맞는 게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데 간호사는 가까이 없어요. 그 의원에는 조무사들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닙니다. 조무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호가 가까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 다른 나라들은 간호가 좀 가까이에 있으면서 좀 중한 환자들한테 계속 방문해서 간호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간호가 이렇게 다 멀리 있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회 없습니다. 간호사가 지역사회 우리나라는 방문 간호 받아본 적 우리 부모님 네 없어요. 저도 제가 간호대 교수인데도 우리 부모님 저희 엄마가 말기 암 환자고 저희 아버지 장기요양대급 3등급인데 방문 간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너 간호대 교수 맞니? 간호사가 그렇게 없니? 그러게요. 받기 어렵네. 이제 제가 방문 간호 서비스를 만든 것도 있어요. 제가 만든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 간호 서비스도 제가 함께 테이블에서 만들었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보건소 방문 간호사 제도도 제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고 뭐 평가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그 간호사들은 우리 집은 아니더라고요. 네, 왜 안 되는 걸까? 우리 집엔 왜 못 오지? 왜 없지? 두 번째,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간호사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죠. 양호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건교사가 있는데, 장애아동이, 장루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이 막 변이 흘러나왔어요. 배변 주머니를 좀 바꿔야 되는데,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 간호사니까 이거 저 좀 해주세요 라고 나는 손대면 안 돼. 의사의 처방이 없어. 난 손대면 안 돼. 나 몰라. 네.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갔을 때 건강관리 서비스 중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손을 대기 시작하면. 네. 두 번째, 요양원에 이제 조부모님이나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는데 콧줄 많이 끼고 계시거든요. 콧줄 이렇게 잡아 빼세요, 자꾸. 네, 불편하니까 무의식 중에 자꾸 잡아 빼시는데 이렇게 잡아 빼면 이거 껴야 되잖아요. 그럼 요양원에 간호사가 할 수 있어도 끼면 불법 의료행위예요. 못 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구급차 불러가지고 아니면 119 뭐 사설 응급차 불러가지고 거동 불편하시니까 거기에 눕혀서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끼워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끼우는데 본인 부담금 3,000원. 그런데 구급차 12만 원. 네. 네. 12만 원 주고 왔다 갔다 하고 3,000원 하고 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보호자 대동해야 돼요. 네. 요양시설장이 다 할 수 없어요.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거 빠졌는데 이거 껴야 되는데 구급차 비용 대셔야 되고요. 돈 빨리 입금하세요. 지금 구급차 옵니다. 뭐 연락이 안 되는 보호자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동동 구르다가 이제 결국은 들쳐업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럼 안 끼면 되지 않냐? 뭐 위관영양.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들 나중에 와서 우리 엄마를 굶겼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는 도대체 꺼다 놓은 보릿자루냐, 이거 왜 못하냐, 다 할 줄 알면서, 네, 그것도 간호면서 왜 못하냐. 의료법 위반 안 된다는 거죠.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요양원은 복지시설이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고용된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의료법이 좀 우리랑 다르게 설계되네요. 간호법이 있는 국가도 있고요. 네, 간호법 안에 간호행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네, 간호처치에 해당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권한 하에. 네. 그리고 간호사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간호사가 먼저 하고 사후 노티도 가능합니다. 의사한테. 우리나라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률이 매우 취약한 나라. 없어요. 아까 그 한 줄. 네.
네, 네. 간호사가 뭘 할 수 있는지 의료법 2조에 있는데 2조에 가나 다라까지 있는데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의사의 간발 때문에 못한 건가 아니면 그냥 무관심 때문에 못한 건가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의료법 2조고요. 의료법 2조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이제 법이고요. 아까 배치 기준을 규정한 건 아까 의료법 보여드렸는데 그거 말고 의료법 2조가 이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의료법 33조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의사회나 의협에서 계속적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의료법 제33조 위반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뉴스 치시면 의료법 2조와 의료법 제33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가로 서비스가 안 된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현장에서 간호사가 처치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시에 나한테 이거 허용해주면 간호사 병원이 생긴다. 네. 뭐 간호사가 병원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이긴 한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아예 없어요. 의사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병원이 만들어질 거다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간호사는 네, 간호사는 병원 개설할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단지 지역사회에서 필요할 때 방문 간호사가 간호 처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그게 만약에 의사의 처방이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도 좋아요. 네, 그렇게 좋은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지 말고 다 있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이 제때 제대로 처방하고 관리 감독을 하던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시스템을 의료법에다가도 만들고 뭐 간호법이든 다른 법에다가도 만들고 어쨌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간호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간호법인 건데 이제 뭐 간호법이 다 좋은 법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의료법 위반 소지 때문에 꽉 틀어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의사들입니다. 네, 의협, 그러니까 의사 다도 아니에요. 의사 중에 주로 의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능한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간호는 아무나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간호사가 없으면 조무사가 해도 된다라고 명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방문 간호사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무사나 간호사나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얘기된 게 지역사회가 제일 많아요. 요양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어느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거기에는 간호사가 없어서 조무사가 있으면은 간호는 못 받는 거고요. 어느 요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시설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개설한 요양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간호사는 오랜 동안의 임상 경험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시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네, 어디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입소문만 알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오면 이상하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비슷비슷한 사람인 걸로 취급이 돼버립니다. 가정에 방문하는 간호사가 보건소도 있고 가정간호사도 있고 장기요양에 방문 간호사도 있어요. 이거 되게 헷갈리시더라고요. 다른데 네, 그래서 이 세 간호사가 있는데 보건소 간호사는 누구냐면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들이고 방문 간호를 해요. 집에 방문해서 이런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이제 어르신 잘 계셨어요. 어르신 당뇨 관리하셔야죠. 뭐 혈압 정도 잴 수 있습니다. 혈압 재고 혈당 측정까지는 가능해요. 이런 정도의 방문 간호사들이 있고 한 4,000명 정도 있고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만 갑니다. 저소득. 예, 저소득이 아니면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방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방문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 암 환자, 생애 말기 환자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는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수액이라도 하나 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통증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는데 와서
좀 주사로 통증 주사약을 하나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암 환자 생애 말기 설사하고 토하고 계속 그러는데 간호사가 와서 좀 뭔가 케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간호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정 간호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석사 수준의 이제 전문 간호사인데요. 우리나라 6,00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상급 종합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퇴원할 때 같이 따라 붙여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퇴원할 때 라인을 다 달고 퇴원하거든요. 여기 라인 다 달고 수액도 다 달고 퇴원할 때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죠? 실밥 뽑아주거나 라인 정리해주러 가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가정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대 상급 종합병원에도 가정 간호사가 다 있고요. 우리 중앙대병원에도 가정 간호사가 있는데 대부분 그 해당 병원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퇴원할 때 따라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많은 대상자들, 그 환자들한테는 안 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동네 의원도 이 가정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네, 동네 의원이 가정 간호사를 고용해서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을 방문 간호 할 수 있게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동네에 가가호호 가는 것보다는 요양시설에 가서 쫙 누워 계신 어르신 수액 하나씩 쫙 20개 놔드리고 오면은 한 번 방문한 것처럼 다 수가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타 20피잖아요. 네, 그 20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에서 고용된 가정간호사들은 요양시설로 갑니다. 지역은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잘 안 가요. 장기요양 방문간호사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요양이 있다는 건 아시죠? 장기요양 제도가 있고 장기요양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뭐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리고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방문간호사도 장기요양 제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문요양 시간을 한 달에 100시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100시간 가지고 쪼개 쓰는 거더라고요. 방문요양도 그 안에 100시간을 쓰고 방문간호사 방문 시간도 그 안에 같이 이제 들어가 합산해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루에 안 먹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고 요양보호사가 하루라도 안 오면 안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온 날은 요양보호사가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 합산이기 때문에. 네, 그럼 방문간호사는 오면은 먹여주진 않거든요. 네, 네, 건강관리를 해드리지.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은 이렇지 않아요. 외국은 방문간호사는 그냥 디폴트예요. 방문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간호사가 그냥 무료로 와요. 와서 건강관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한테 이분은 이런 질환이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욕창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욕창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함께 이제 팀으로 그렇게 갑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방문간호사가 아예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개업을 할 수 있고, 네, 방문간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서로 상호 경쟁, 수급 시간을 상호 경쟁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방문간호사를 아무도 사용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이 서비스 자체가 그냥 사장돼 버리는. 네,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욕창이 발생해서 난리 버거지가 이제 나서야 방문간호가 있다면서 그제서야 아시고 방문간호사가 와서 좀 관리해드리면 욕창이 또 금방 낫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왜 이제 얘기했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이렇게 뜨문 있고 의료가 필요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넓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데 이렇게 뜨문 있으니까 다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좀 받을 수 있게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러려면은 아까 의료법의 문제라든지 그 불법
뭐 의사의 관리 감독 하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풀면 좋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는 간호도 만들어야 되고 이건 이제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퇴원할 때 퇴원 관리 프로그램이나 1차 의료에서의 방문 간호라든지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보건 내 간호, 요양 시설에서의 전문 간호, 지역사회 생애 말기 돌봄, 정말 생애 말기 네. 네, 이거 정말 네, 할 말 너무 많은데 어쨌든 생애 말기 다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나라 70%가 병원 사망이거든요.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병원 갈 때까지만 죽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에서 돌아가시면 오히려 더 큰일입니다. 이 시체를 들고 내려올 수도 없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체를 업고 나올 수도 없고 관이 올라가기도 엘리베이터는 조그맣고 막 그래서 진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경찰에 와서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경찰이 와서 확인하고, 뭐, 물론 이제, 네, 네, 확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게 최고로 편해요, 사실. 네. 네, 여러 가지로 편하고, 네, 지역 주민들한테 또 민폐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생애 말기에 어르신들이, 아, 내 이불 덮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시거든요. 그 모습 보고 있으면 간호사들은 막 억장이 무너지죠. 저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내 이불 내 집에서 내 이불 덮고 죽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아유 어르신 어떻게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네, 우리나라 병원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 간호가 이제 이 필요한 지점에 없고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있어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제 지역 사회는 더 병원보다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건소나 가정 전문이나 장기요양이나 다 개선해야 될 것들 투성이고 또 역할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 이게 좀 깨졌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성명서를 띡띡 이제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그 문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문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혈압 체크, 혈당 체크만이라도 간호사들이 좀 간호사라는 면허 안에서 그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런 사업 제안을 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바로 알고 의사회가 성명서를 낸 거예요.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너네는 불법 의료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사반대. 간호사는 혈압 재지 마라. 병원에서만 재라.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간호사들이 굳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필요 없다. 간호사들은 병원에만 들어가서 일해라. 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괜히 뭐 혈압 재고 혈당 재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다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아무것도 사회복지사가 혈압이나 혈당을 재란 얘기가 아니라 간호사는 혈압과 혈당도 재지 마라. 그러면 너네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있을 필요도 없다. 그거는 그 정도 할 일이면은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사는 필요 없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괜히 의료법 위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사실 의료법을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의료법이 뭐라고 돼 있길래 의료법 2조 간호사는 다음 항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이건 아닌가요? 네, 네.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의 교육 상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그래서 보건소 간호사들이 방문 간호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라는 가부터 다까지의 일을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게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슬쩍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간호사만으로는 아무래도 1차 의료에서 부족하니까 이거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게 슬쩍 라번을 넣어가지고 가부터 다모까지 요 위에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이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를 하면서 조무사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회나 또는 의협에서 얘기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나번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사의 업무이니까 지도화가 아니면 간호행위를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그럼 가와 다는 왜 해석을 안 하냐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가와 다는 너무 모호하게 돼 있어요. 보건활동, 간호 이게 뭐냐? 간호 그 행위가 뭐냐? 엘티브는 아니냐? 혈압도 아니야? 혈당도 아니야? 그건 누가 정했어? 아무도 안 정했어요. 그냥 의사회가 나에 의해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그냥 아닌가 보다 하는 거예요. 법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변호사들, 이제 법률사무소에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간호계에서 도대체 혈당 재면 안 되냐,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변호사들의 자문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굳이 하셔야 되겠어요? 의사들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너무 갈등을 조장하니까 좀 참으시죠. 차라리 법을 제정하시죠. 이게 이제 자문이에요. 차라리 이에 관련된 법을 명확하게 하는 뭔가 법을 제정,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법을 정하는 게 어떠냐라고 자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3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라는 건데요. 근데 의료기관 안이 아니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거든요. 응급일 경우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응급. 두 번째,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료행위. 의사인데 방문진료 할 때 요청하는 거니까 진료행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 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자체 조례라든지 뭐. 4번,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하는 경우는 여기다 명시해놨어요. 가정간호는 아까 가정전문 간호사, 의료기관 뺑뺑이, 요양시설 뺑뺑이 그 간호사 얘기하는 거고요. 5번이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바깥에서, 의료기관 바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33조에 의해서 자꾸 이제 의협에서는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이외에는 다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괜히 바깥에 나가서 학교에서 간호행위 하지 말고, 요양시설에서 간호행위 하지 말고, 또 지역사회 남의 집에 가서 간호행위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의하면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거나 아니면 요청하거나 아니 지자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던 초창기 때 그때 실제로 시행령을 많이 바꿨거든요. 이제 입법은 법안당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보건의료노조와의 어떤 좀 이런저런 좀 커뮤니케이션 잘 돼서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조항들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저것 많이 좀 최대한 그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그때 우리 세월호 교사에 대한 이 보상도 대통령령을 바꿔서 한 거였거든요. 전까지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기간제 교사들 등도. 맞습니다. 그랬으면 실은 상당 부분 그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기는. 저는 그때는 움직일 여지가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령이 가장 그러니까 좀 빠르고 확실했던 것 같아요. 입법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게 대통령령으로 하잖아요. 방송 관련된 것도 KBS 수신료도 대통령령으로 바꿔버리고. 저희도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건의료노조에 미스인 것 같은데요. 뭔가 그 전략 미스라든가 판단 미스라든가 아무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대통령령이었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니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령보다는 이제 좀 법안, 좀 모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그 뒷받침이 됐으면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의사 쪽에 성명서가 뭐 의료법 위반 어쩌고 했잖아요. 예. 실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입법하는 게 전략 전술로는 훨씬 낫거든요. 아, 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관행을 만들어버리고 합법적 행위가 이미 되는 거니까. 근데 네.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음. 모법이 필요하다 하는 게 왜냐면 그 나중에 어떤 대국민 여론 투쟁을 할 때도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거든요. 네. 안정감과 신뢰감을. 네. 네. 인사 마무리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뭐 지역사회가 그 간호법 제정운동 할 때 가장 키워드로 떠올랐고 지역사회라는 말을 빼면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간호법안 안에 지역사회라는 말은 별거 없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적에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간호사가 개업하겠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왜 조무사협회나 의사협회에서 이거 봐, 간호사들이 개업하려고 여기 지역사회 넣었네. 어떻게 이게 그렇게 읽히는지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말이 간호법안에 딱 2번 나와요. 목적하고요. 28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실제로 지역사회에 간호사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요양. 네, 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네, 지역사회를 언급한 이유는 간호가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언급해 준 거예요. 이건 무슨 개업하겠다는 얘기가 여기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간호법 갈등의 핵심이 지역사회 간호. 네. 간호처우 개선은, 네, 거짓말. 알고 봤더니 간호사가 단독 개업하려고 한다. 네. 네. 그래서 간호사가 개업을 하거나 간호사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뭐 시설을 만들고 그 아래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해서 네, 착취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지역사회가 마치 갈등의 핵심인 것처럼 단독 개업 가능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비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어떤 구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 간호는 사실상 의료와 요양이나 돌봄과 복지에 좀 접점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접촉면 안에 있고 되게 중간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하고도 가깝고 의료하고도 가깝고 요양하고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역할을 찾아 나가는 건데 접점이 많으니까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팀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효율적으로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지만 가능한 건데 또 갖다 붙이기도 되게 편해서 복지에서도 간호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요양에서도 간호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호스피스라든지 뭐 퇴원 후 관리라든지 다 간호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이런 간호가 다 안 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의미 해석을 좀 하자면 간호법 제정 운동의 의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대한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간호사가 이제 사회 정의와 계속 갈등, 그러니까 환자들의 인권, 그러니까 계속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이 거대한 보건의료 체계가 절대 안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사회 정의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체계가 그냥 익숙해요. 간호사들한테는. 근데 이걸 더 이상 익숙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심 이제 아젠다가 되면서 좀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간호만이라도 그러니까 먼저라기보다 간호도 새로운 이 실무 속에서의 정말 사회 정의를 좀 찾아 나가자. 이들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런 의미가 더 컸거든요. 이 보건의료의 이 파라독스, 그냥 대부분 돈으로 굴러가는 이 아까 그 가정간호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좋은 제도를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제 여겨서 자꾸 그렇게 나아가 버리고 발전돼 버리는 이런 이 좋은 것에 대한 이제 그 파라독스 이런 것에서 좀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갈등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가 컸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와 돌봄 사이에서 그냥 꽉 막혀 있는 이 파라독스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 운동의 의미가 컸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간호 법안 자체가 되게 이상적이었고 좋았다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법안 자체는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거의 의료법에 그냥 카피 수준이었고 몇 개 간호에 관련된 게 몇 개 더 추가된 거 뿐이었어서 그렇지만 이제 뭐 운동을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였고 그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 그 자체가 왜 필요했고 간호사들이 왜 나서서 그렇게 뭔가 주장을 하려고 했던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 현장이 어떻게 굴러갔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인권 유린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못 봐주겠어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돌봄의 수혜자나 제공자나 행정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꽉 막혀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이론이 나올 정도로 네, 이렇게 이제 간호사의 뷰나 행정가의 뷰나 그 환자의 뷰가 서로 다르고 이 안에서 막혀 있는 이유는 이 경제와 이 돌봄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꽉 맞물려 있으면서 한치도 이제 팽팽하게 물러서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파라독스 안에 확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거를 탁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 탁 해방시키려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간호사들이 왜 저렇게 거리로 나왔는지를 알고 이 의료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남의 경험까지도 공감하면서 돌봄을 좀 해방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정의와 인권의 언어로 이제 돌봄, 관계적 돌봄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좀 나서서 이제 우리의 그 진짜 권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랑이나 돌봄이나 인권이나 정의가 실제로 권력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언어화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한번 이제 이번에 해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간호사들이 진짜 용기 내서 뭔가 행동을 한 거거든요. 거의 최초로. 네, 그동안 네, 사실 노동쟁이도 별로 못하는 네, 그러니까 파업도 제대로 잘 못하는 간호사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간호하고 싶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 진짜 간호사들의 목소리거든요. 환자가 태어날 때 옷장을 열어봐 주고 싶대요. 그 옷이 겨울옷이었다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나시는데 여름 옷으로 좀 여름옷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 주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생각만 스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간호행위를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고 혈압 재고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이 혈압이 몇 수치가 뭐고 집에 가셔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고 이런 거 셀프 케어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할 도리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안 오면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환자가 지금 너무 외로워하니까 한 번쯤 좀 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오신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랑 연결해서 교통비 지원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말하는 해방적 간호는 이런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할 병원도 함께 알아봐 드리고 싶고 네, 코드 블루, 코드 레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코드 라벤더, 코드 이제 보라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동료가 환자한테 맞았거나 뭐 폭력을 당했거나 또 성희롱을 당했을 때 코드 라벤더 부르면 같이 모여서 다독거리고 서로 힐링해주고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헤어지고 이제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간호사 입에서 나온 우리가 꿈꾸는 해방적 간호는 이런 것이다. 이거 하게 해달라. 이게 나쁜 주장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주장인 것인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생애 말기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가족들과 환자들이 함께 조용히 생애 말기를 맞을 수 있도록 그 간호사가 갖고 있는 의료 지식과
기술로 함께 도와주고 싶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의 그 운동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과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정 전문가로 말씀 먼저 드리면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입원하시기 때문에 퇴원하실 때 그 해당 자치구로 퇴원하시지 않으시죠. 예, 다른 지역으로 퇴원하시기 때문에 가정간호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서울대병원, 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가정전문간호 센터 다 운영하고 있지만 그냥 그 일대에 한 3개구 정도 반경 5km가 넘어가면 수가가 안 맞습니다. 교통비가 안 나와요. 예, 교통비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교통비 10,000원은 그냥 정액이에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손해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결국은 아산병원을 이용하시거나 삼성서울을 이용하시거나 서울대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간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환자는 되게 제한적이고요. 네, 그런 정도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맞습니다. 이게 가정 전문간호를 확대하면 할수록 병원은 수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손해라서 늘리지도 않아요. 다 소규모만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하지 뭐 이거를 확산하거나 늘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3차 종합병원들이 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방문간호가 이제 이런 가정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동네 의원들이 있잖아요. 동네 의원들이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한테 방문간호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체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문진료를 그래도 시범사업 하고 있어서 희망은 좀 가집니다. 예, 방문진료를 할 수 있으니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가 간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방문간호까지 같이 나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또 의사가 나가면 수가가 되는데 간호사가 나가면 수가가 없어요. 네, 그런 방식이에요. 간호사의 행위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 이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발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수가를 그나마 넣은 몇 개 안 되는 이제 그 제도도 있어요. 다 시범사업 중이긴 한데요. 장애인 건강 주치 이런 것들은 간호사가 나가도 간호사 한 번 나갈 때 얼마 이렇게 수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가 확산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여전히 이제 좀 확산이 좀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장애인들한테 그리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제 이유로 그래서 방문간호는 방문간호대로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활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의 방문 진료에 붙여가지고 방문간호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이렇게 확산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도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그러니까 방문간호 센터를 만들 수 있게 아예 법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간호사가 방문간호 센터를 개설하고 방문간호를 할 수 있게 대신에 방문간호를 할 때에는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 의사랑 연결해서 그 의사가 처방을 끊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방문간호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지금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 초고령 사회, 지역 사회의 많은 환자들을 좀 간호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 의사 수는 한정돼 있고 의사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집에 방문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크게 많은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가 매번 나가도 사실 별로 해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처방을 바꾸거나 진료를 봐서 진단을 하거나 필요한 처치를 가끔 하는 정도인데 이제 의사들의 그런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간호는 이제 가서 할 게 많거든요. 병원에도 간호사들이 환자 옆에 있듯이 지역사회에도 간호는 조금 더 자주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역사회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꽉 얼어붙어 있는 이제 상황인 거고 가정간호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확산되기가 사실상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병원이 간호사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이제 고용하고 하고 있으면 가산해서 수가를 두는 간호관리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호관리료, 그 간호관리 차등제라고 해서 전체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배치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이제 등급을 나눠서 1등급부터 7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1등급 의료기관에는 가산해서 이제 수가를 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등급의 1등급부터 이제 이 7등급까지의 이 등급을 조금 더 좋은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좀 상향시키고 1등급처럼 좋은 어떤 배치 기준을 가진 병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 밑에 제대로 못 쫓아오는 병원들한테는 이제 뭐 디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좀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쉽게 이제 어느 정도 배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이게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나 이런 인력들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간호 얘기만 했지만 사실 물리치료사들도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짜 중간에 쉴 시간 없이 여러분들 한 사람 내 아기를 마사지해도 하루가 피곤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이 키울 때 마사지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마사지했다가 그 몸살을 앓을 정도로 힘든데 그 다 큰 성인 정말 무거운 성인들 장애인 인지기능 떨어진 그런 분들을 하루에 7명, 8명을 물리치료를 시키다 보면 진짜 완전 소진되고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오거든요. 그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정말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비인간적인 그런 배치, 인력 배치와 업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이제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이 같은 그 인간적인 정말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응급구조사 지금 간호사랑 그때 간호법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응급구조사 문제만 해도 응급구조사들이 제대로 처우를 제대로 갖췄으면은 과연 그렇게까지 간호법을 반대했을까요? 그들의 처우가 엉망진창이었고 그들의 제도도 사실상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간호사들 보아하니 월급도 꽤 많은 것 같고 처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런 투쟁을 해도 되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건의료 직종들이 다 하나같이 의사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구조적으로 엉망진창인 처우부터 시작해서 인력 배치 뭐 그에 대한 법적인 보장 뭐 모든 게 다 대충 엉망진창인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다들 그나마 좀 나은 간호사마저도 자기네들 처우 좀 잘해달라고 저렇게 투쟁을 해? 그건 얄미운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서로 그냥 물귀신처럼 끌어내리기 작전밖에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조무사들이 우리의 반대편에 있었다는 게 저희로서는 코미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무사들이 본인들이 파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파업이라는 거는 이제 고용주들한테 혼내기 위해서 파업하는 고용주들이 의사인데 의사랑 한 배를 탔으면서 본인들이 파업하겠다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 간호조무사들을 착취하는 건 의사들이거든요 지금. 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한테 굉장히 적은 인건비로 많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근데 왜 간호사랑 척을 지고 있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에서 이제 의사 그다음에 the others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는 거죠. 의사 이외의 직종들은.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로 받는 거지.
간호사가 행위를 더 했다고 해서 그만큼 그 병원이 더 큰 이득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인건비를 주는 주체는 병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병원의 수익이 많으면 이제 그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간호사들이 서울로 오는 이유도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간호행위 하나하나에 따라서 뭔가 그 병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면 간호사들을 이제 더 많이 뽑거나 간호행위를 더 많이 하게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갔겠죠. 근데 가치 체계가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의료의 가치 체계가 의사들은 이제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다 매겨져 있는데 간호사는 그 가치가 안 매겨져 있거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이 이제 않는 돈으로 인건비 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질문을 다시 건데 병원이 그렇게 하는 건지 수가체계가 그런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둘 다죠, 뭐. 아, 네, 그러면 수가 체계가 없고, 네, 일단 수가 체계는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간호관리료 그거밖에는 그 퉁쳐서 전체적으로 배치 수준을 보는 우리 거죠.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게 의료 수가가 더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지불을 국민들이 좀 더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간호간병 통합을 받으시려면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가야 되죠. 간병비 대신에 이제 뭐 건강보험을 통해서라든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간병까지 포함된 의료를 받으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또 네, 비용은 분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의료보험